오늘은 우리나라의 이제 판결문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판결을 읽어볼까요? 박주연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건데. 네, 오늘은 그 울산지방법원의 유명한 판결인데 이게 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고, 보통 이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뭐 벌금형 뭐 이런 정도 되게 수위가 낮은데, 이 판결의 경우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강한 판결을 내리면서 되게 이례적으로 그 양형 이유를 엄청 자세히 썼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판결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판결을 같이 읽어보게 됐죠. 좀 그 동물권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상적인 문구들과 이런 걸 좀 많이 쓴 판결인 것 같고, 또 그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양형 이유나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썼었잖아요. 근데 그 이 동물 학대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정리했던 판결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게 사건 번호는 2019 고단 3906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고, 지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먼저 읽어볼까요? 네. 그 피고인은 이제 어떤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장이에요. 근데 이 조합이 어떤 건설사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불만을 이제 품게 됩니다. 이 조합이 뭔가 시공사로 선정을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어떤 건설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됐고, 그래서 그 건설사의 현장 사무실 앞에서 이제 어떤 그 보호자, 그 현장 책임자가 기르고 있는 진돗개가 있었어요. 그 진돗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주먹으로 3, 4회 때리고, 또 발로 3, 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한 5번 정도 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계속 그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진돗견에 대해서 걷어찬다든지 강목으로 때린다든지 목줄을 밟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이제 밟거나 걷어차는 이런 행위를 계속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서 신체적 고통을 줘서 학대했다라는 이 사실관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 주문을 보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돼서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건데, 이게 좀 어때요? 주연 변호사님이 볼 때는 약간 범죄 사실에 적시된 거는 이제 6번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주먹으로 막 때리고 심지어 목과 머리를 밟은 행위가 이제 6번 모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진돗견이면 꽤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과 이게 밟히는 거면 되게 순한 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공격적이거나 뭐 도망가거나 막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죠.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목으로 막 머리를 때리거나 이러면은 정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죽지는 않았고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돼요. 뭐 이게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아마 수의사 검진을 받았으면 상해 사실도 인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얘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을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다. 아마도 같은 동종의 전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벌금에
약식 기소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정 판사님 그때 우리 그 양형 조건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뵙고 직접 말씀을 뵈셨죠? 응,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 판결문을 씀으로 인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본인한테 쏟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님이 계시다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군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식 기소를 하잖아요, 검사가. 그러면 보통 법원에서는 검토하고 특별히 뭐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결재하면 약식 명령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약식 판사님이 이거는 벌금으로 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정식재판부에 넘겼다는 거죠. 만약에 그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 안 했으면 그냥 벌금으로 나갈 사건이고 그렇죠. 유정훈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쓸 일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본인보다는 그분의 역할이 더 큰데 네. 모든 관심과 그걸 이제 본인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판결문 직접 쓰신 네. 겸손의 말씀이신데 저는 둘 분 다 되게 감수성이 그렇죠. 있으신, 동물권 감성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런 판사님이 사실 많이 계시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맞아. 학대 사건을 많이 고발을 해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동물이 그냥 피해자라는 이유로 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리고 보통 가해자 입장에서 그냥 뭐 반성하는 척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대부분의 경우 많은 그 벌금형을 그냥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치부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맞아. 이 사건에 있어서 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점은 재판부에 그 사실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복불복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맞느냐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동물학대 판결문을 보면 그 피고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유리한 양정, 뭐 불리한 양정 해가지고 보통은 양형을 하면 판결문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인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뭐 엄벌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동물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의 입장에서 어떤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거나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맞습니다. 특히나 여기 판결문 저희가 같이 읽어보기로 한 이유가 여기 뭐 이 동물학대를 이제 강력하게 엄벌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에서 이제 물론 그게 주된 내용이지만 그 배경으로서 이 동물과 이 동물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내용까지도 들어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실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런데 뭐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정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저희가 이제 읽어보고 싶은 부분은 한번 2항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판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 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래와 같이 설시한다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네. 이걸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동물은 분명 생명체에 해당함에도 과거 동물에 대한 인식에는 단순히 동물을 식량, 의류를 위한 수단이나 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데 한정됐고 이는 우리 민법상 동물이 권리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이런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이제 보호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동물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1978년 유네스코 세계 동물권리 선언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권리 선언에서는 모든 동물이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의 차이를 가리지 않으며 모든 동물의 삶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동물은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잔인하게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인간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동물, 괄호 반려동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 선언의 내용은 획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내용으로서 그로부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논의되어 확대됐고 그 결과 독일,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했고 2002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는 자연적 생활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래서 이제 동물권 개념이 논의됐다는 사실도 그쵸.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요것도 눈에 띄어요. 민법상 동물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네. 이게 형사 처벌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삼고는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 그 민법상 이 물건으로 받고 있다는 게 우리 법률 전체적인 어떤 체계나 맥락에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양형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비단 뭔가 동물을 지나치게 대상화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인간이 동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엄벌이 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동물을 이제 어떻게 보는 그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쵸? 그런 역사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되게 많은 연구 자료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셨구나,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 동물권에 관한 어떤 뭐 역사나 이렇게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나항, 비록 점진적인 속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가 확장되면서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의 제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도 존엄한 생명체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그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동물보호의 수준을 강화하여 오다가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이때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2018년 3월 22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제1조의 목적 조항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전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 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네, 진짜 좋은 내용이 하나 나오죠.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뤄져야 될 가치에 해당한다. 네. 이게 그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보호법익을 배우잖아요. 형법에서 사실 딱 형법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호법익은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의 생명과 신체 없죠. 온전성. 심지어 동물의 생명, 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생명의 가치, 생명권이 아니고 정말 동물의 생명과 더 나아가서 신체의 온전성까지도 이제 보호 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이다. 뭐 동물보호법 해석상 당연히 보호 법익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이걸 별도로 설시한 판결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딱 이거는 보호 법익이다라고 아예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게 뭔가 동물보호법에서 그 목적에 나오는 그 이상의 뭔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동물보호법의 목적 규정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제1조에서 제정 당시에는 사실 동물 자체의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긴 했는데 지금처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이런 목적이 추가되면서 이게 좀 더 보호법익으로서 좀 강조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법도 변화를 해온 거죠. 옛날에 처음에 제정됐을 때보다. 맞아요. 다항을 읽어볼까요? 제가? 네네. 네. 다항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생명 침해 행위나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 학대 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 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게다가 동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고 이를 방지해야 되는 이유는 동물 학대한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 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 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런 인식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 정말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셨겠다 싶었던 게, 그 강호순, 유영철 같이 연쇄 살인범들이 보통 동물학대의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 강의할 맞아요.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론에 나온 얘기나 이런 것만 확인해서 판사님들이 판결문에 넣진 그렇죠. 않는다. 아니죠. 그러면은 아마도 사건 기록 보고 혹은 그 사람들의 판결문이라도 보시고 판결상 인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걸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이 문장을 보고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걔를 도살하는 행위를 했던 그런 연쇄살인범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셨고, 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거 보면은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 행위로 인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네,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감동적이면서 저는 그 우리 법률상 그 법정형이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약간 그렇죠. 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거를 그쵸? 의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손괴죄 우리가 또 항상 또 손괴랑 같이 그 고발을 안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형 때문에도 그랬고. 네, 지금 재물손괴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는 좀 균형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높아졌죠. 아마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죽이면 보통 이제 동물이 죽으면은 3년인데 아직도 이제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2년이고. 맞아. 이 경우는 이제 재물손괴는 이제 뭐 그런 다치는 경우도 포함을 하니까 여전히 그 다치는 동물이 다치는 사례에 있어서는 재물손괴죄가 여전히 강한 처벌인 그런 결과인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권리객체의 물건을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 없다. 기존에 계속 이런 동물을 그저 물건이고 그래서 물건의 손괴에만 그냥 봤던 그 정도의 문제인식을 가졌던 그런 기존의 인식에 대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법정형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일반 손괴보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재물손괴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법원의 역할인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고려한 판결이 항상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더 나아가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일 것이다. 동물 학대 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그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밖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 폭력적 행동까지도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는 단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식과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점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동물 학대죄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거를 정말 뭐랄까 쭉 논리적으로 기술을 그거를 보면은 그 간혹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뭐 학대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인간이기에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한테 뭔가 좀 피해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공감이나 설득력을 얻는, 그게 뭐 옳은지는 떠나서 그래서 뭔가 이게 왜 엄벌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되게 조금 설득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동물도 안 좋고 우리 인간한테도 안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런 거를 계속 약간 좀 알아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팩트잖아요. 이게 뭐 동물을 괴롭게 했다, 그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어떤 응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체 사회 질서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위험성이 클수록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그 위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에게 줄 위험도 크다. 그게 바로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나 사별이나 폭력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하신 게 되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뭐 강의나 이런 데서 항상 하게 되는 말들이잖아요. 이거를 딱 이 사건만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하시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우리가 동물에게 대한, 그러니까 동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인간 사회에서는 좀 약자적인 지위에 있잖아요. 뭐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게 운명이 결정돼 버리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 기존 그 인간의 약간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약간 당연한 것 이렇게 약간 치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폭력성의 발현, 거기에 약간 중점을 두시고, 결국 그게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뭐 노인이나 여성, 아동, 여러 약자에 대해서도 향할 수 있다라는 고민, 정말 그거를 평소에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여성이나 아동, 정말 노인, 이렇게 사회적 약자한테 가해지는 폭력성은 정말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행위인데, 그거는 결국에 똑같이 생명을 갖고 있는 동물한테 보이는 행동에서도 위험성이 드러난다는 거 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판결문에 언급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이런 판결문에 대한 사람들의 좀 판단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판결은 간결하고 딱 팩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설시를 해야지 이렇게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평가 이런 거는 하는 게 또 판결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우리가 항상 판결이 필요하잖아요. 법조문은 그래 오케이 있는데 네. 어떤 그거를 해석하고 적용.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는 판결문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아직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 특히나 동물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회적으로 그 범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판결로서 확인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예, 기존의 판결들과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이렇게 그쵸. 소개를 하고 싶은 게 맞아요. 뭔가 그런 관행적인 그런 간결하고 굉장히 뭔가 이성적인 그런 판결 뭔가 뭐 조금 동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라도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좀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뭐 이제 직접 물론 판사님 만나셔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시기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당시에도 이 판결문이 뭔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 판사님이 그 이 판결 외에도 그 고래 밍크 고래를 이제 불법 포획한 그 선장하고 선원들에 대해서 울산에서 똑같이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그때도 양형 이유를 엄청 많이 남기셨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기자들한테도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그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양형이유를 많이 썼냐, 보통의 경우와 달리 왜 이렇게 많이 썼냐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그런 판결보다 조금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을 이제 둘 다 내리게 되면서 뭔가 국민들이 내가 받는 판결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받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기존에 동물학대는 벌금 이제 이 정도의 생각했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서 너가 그 정도의 중요한 어떤 뭔가 침해행위를 했다면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뭔가 그 판결을 받는 피고인마저 조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판사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 피고인이 사실 그걸 받는 건 피고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내지 그런 절차적인 권리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재판에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판결이 나옴으로써 약간 뭐랄까 이 전체 사회적인 어떤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이제 국민들의 기준선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한다는 점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이렇게 판결에 있어서 물론 그런 어떤 깔끔하고 간결한 정말 가치 중립적인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절차를 받고 있고 혹은 나중에 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는 게 판결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판결문인 것 같아요. 판결문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한 그런 생명 경시행위에 해당이 돼서 엄정한 직책이 부과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죠. 그거로는 너무 이제 과소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앞에 이제 징역의 집행유예 뭐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벌금으로 약식에 기소를 했던 사건을 그 형을 정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해야 맞는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일단 들어가 있었다는 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집행유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이게 맞아요. 중한형이니 견한형이니 또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벌금형을 선택했던 것을 징역형으로 이제 다시 선택해야 될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중요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또 집행유예를 선택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이제 견주와 합의를 했다는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물과 합의를 할 수 없으니 견주와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 견주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 부분도 이제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양가 감정이 드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유죄로 판결이 되는 데 있어서 증거가 여기 설치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피고인이 일단 법정에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가 경찰에서 이제 내가 내 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목격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격자의 진술서가 또 증거로 쓰였고, 그 국민신문고에 누가 민원 접수를 한 것 같죠? 네, 민원 접수가 있고 현장 사진, 학대 영상 캡처 사진, 그리고 영상 사진 저장 CD 뭐 이렇게가 증거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혹시 이제 학대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냥 뭐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이제 뭐 여력이 된다면은 그 영상을 캡처를 하거나 이제 목격자 진술만 해줘도 그 뭐 현장에 사진을 찍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래서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뭐 경찰에 뭔가 이런 것들 진술을 하면 그게 충분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학대 현장을 목격하면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사실 이게 요새는 뭐 CCTV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도 많기는 한데 안 찍히는 경우도 꽤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목격자로서 좀 고발해서 학대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고 또 적절한 대가를 받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현장을 진짜 찍어서 진술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 증거 요지를 보면 사실 목격자가 뭐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견주가 진술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목격자가 되게 고마운 게 애초에 이제 그 목격자가 이거를 목격해서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이 판결문이 사실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대다수의 판결이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나거나 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아예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행위를 하고 뭐 중간에 그만뒀다거나 그럴 경우에 목격자가 없었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 사건이죠. 그 다음 범행에서는 뭐 걔가 죽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동물, 아프다고 고통을 표현하는 동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사실 우발적으로 한 번 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가서 화풀이를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화풀이가 결국에는 진짜로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그거를 사회가 막는 역할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또 다른 또 피해자가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대 현장을 발견하셨을 때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주실 것을 좀 바라기도 하고 그게 우리 모두를 조금 더 서로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유종호 판사님의 그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이제 같이 읽어봤죠. 일단 되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좋은 판결을 좋은 판결. 이게 그만큼 희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고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이런 좀 우리가 읽고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판결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동물이나 자연에 관해서 좀 더 많은 풍부한 판례들이 필요하지 않나. 되게 목말라요 이런 거에. 네,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사실 판결문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읽어보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누군가 이 유튜브 보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
그냥 듣는 것만으로 판결을 그냥 정말 쭉 한 번은 읽게 되시는 거라서 맞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판례나 아니면 동물 관련한 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같이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네, 오늘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1시간이나 했습니다.